심리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은 신경증까지만 치료할 수 있었어요. 신경증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사회생활 다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뭐 친구 관계도 그런 대로 해요. 그렇지만 주관적인 괴로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본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다 신경증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병에 탁 걸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덜 고통스러워요. 그 대신 누가 고통스럽죠? 가족이 힘든 거예요. 본인은 덜 고통스러워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신경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신경증 수준의 마음의 병은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수준의 병이 정신병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가게 되면 정신분열증하고 거의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신병, 그러니까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든가 현실하고 환상하고 구분을 못한다든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든가. 그래서 정신병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학창 시절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만 18세가 넘게 되면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질환의 사람들은 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런 분들의 정신병에 걸린 그 원인은 만 3세 이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기질에 의해서 마음의 병도 오지만 심리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기질에 의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신인성에 의해서 오는 마음의 병, 이거 치료를 할 수 있죠. 이제 기질에 의한 것은 심리학으로 다루기가 좀 어렵죠. 만 3세 이전, 심지어는 1살 이전에 발병한 마음의 심한 그런 병들, 이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소위 정신증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 학자들이, 이제 이 정신분석 학자들은 다 정신과 의사예요. 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석을 공부해서 또 심리치료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만 3세 이전에, 심지어는 태어난 직후에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러한 심리학적인 탐구 결과들을 심리치료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신증에 걸린 사람도 치료가 되더라. 예전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조발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발성 치매가 뭐냐면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생물학적 정신과 의사거든요.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치매가 빨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치매가 빨리 왔다는 얘기는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현대 정신분석 이런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연구가 되면서 치료가 좀 되더라 이런 거. 자, 치료가 되는 가장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한테 모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모성을 제공해 주고, 또 치료자하고 의미 있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계속 반복해서 제공해 주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살에서 3살까지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나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선 한 가지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1살에서 3살 사이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막 태어난 아이한테 인터뷰가 가능하나요? 인터뷰 마이크 대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심리 발달 과정을 알 수가 있냐면은 성인 혹은 뭐 정상적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도 좋고 혹은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도 좋아요. 이분들의 무의식을 탐구를 했더니 어떤 공통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생애 초기에 자기를 양육한 엄마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인들의 인간관계 패턴 그리고 꿈 분석을 통해서 꿈을 자꾸 분석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것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1살에서 3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 주전공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유아 심리학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분석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경험이 오늘 성인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유아 심리는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페어베어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 두 사람의 심리학 이해에 기초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강의하는 또 거기에 기초를 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도널드 위니캇이 어떤 사람인지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본래는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과 의사로 전업을 했는데 삶은 어렵다. 세상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삶은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삶은 얼마든지 살만한 가치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사실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결손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여러분 황혼 우울증 때문에 황혼 자살률이 뭐 심각할 정도입니다. 황혼 고독사라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삶을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웬만한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고 두 번째 이 페어베어는 사실 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들어갔고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의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정신분석하고 또 공부해서 학자가 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있는 분이냐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 왜 변하냐? 어떻게 변하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대상의 좋은 점이 누구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내사라고 그래요. 내사, 인트로젝션, 내사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거든요. 그 사람의 좋은 게 내 안으로 들어와. 이거 내사, 인트로젝션, 내사. 이런 경험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행복한
그런 요소만 있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솔직하게 봐요. 예. 여러분 제가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제 이면에는 정말 저도 고통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또 평화로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솔직해요 심리학자들은. 예. 뭐 듣기 좋으라는 말 그런 말 안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불쾌한 감정이라든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불쾌한 관계 이런 것도 다 있어 우리 안에. 그러나 좋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불쾌한 경험들이 희석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자, 여기까지 잔소리를 좀 하고요. 그럼 유아의 발달 단계를 만 3세 이전까지 여러분 유인물에 있죠. 첫 번째는 딱 3단계로 나눠요. 절대적 의존기, 두 번째는 상대적 의존, 세 번째는 독립을 향하여. 그래서 독립을 향하여라고 해갖고 여러분 무슨 뭐 독립군 되는 건 아니에요. 홀로서기 하는 건 아니고 위니캇은 독립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지만 페어베어는 성숙한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절대적 의존기. 절대적 의존기는 언제까지 얘기를 하냐면 대략 뭐 이걸 전기구강기라고 하는데 한 6, 7개월 후기구강기라고 하죠. 6, 7개월. 근데 요거는 개월수는 절대적으로 못 바꾸면 안 돼요. 1년까지 될 수가 있어. 대략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절대적 의존기는 생후 6, 7개월. 뭐 또 1년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 상대적 의존기는 60개월부터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아이가 상대적 의존한다 엄마를 36개월까지야. 예. 그리고 36개월 이후에 독립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36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에 넣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밝혀지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절대적 의존기는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내용을 우선 읽어보면 요한은 모성 돌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다만 그것에 의하여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절대적 의존기의 이 아이는 자, 여러분 이 절대적 의존기는 아이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막 태어난 아이를 연상해 보자고요. 얘가 엄마의 목소리에 감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발달 심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목소리와 엄마 목소리 아는 거에 따라 반응이 달라요. 예. 근데 얘는 어떤 상태이냐면은 엄마가 주관적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누구를 위한 존재야? 주관. 나를 위한 존재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엄마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요. 엄마하고 연합이 돼 있다니까요. 태어나기 직전에 이 자궁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하나가 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는 엄마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제공해주는 모든 돌봄을 조금 더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면 만족스럽고 안정된 그러한 정서적인 것이 무의식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갑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든가 엄마가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애를 볼 수 없다든가 엄마가 이 아이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자꾸 줬어. 그럼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그 불쾌한 경험들이 그대로 무의식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니캇은 시민성 정신병은 절대적 의존기에 생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절대적 의존기에 심각한 트라우마 그리고 반복되는 트라우마. 모든 엄마가 한두 번의 실패는 다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당신 애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애를 볼 수가 없대. 수유를 할 수가 없대. 차라리 당신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님한테. 친정 어머니도 애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도 애 이뻐하지 않아요. 그럼 애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해갖고 엄마하고 애하고 이게 연합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니카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아직 지금도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아이와 애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들은 아이에게 광적으로 몰입을 한다. 광적으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은 그건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빠들은. 그리고 이제 위니카스는 특히 그랬어요. 그럼 엄마하고 엄마 아닌 사람하고 누가 더 아이에게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더 몰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카스는 물론 다른 심리학자들은 엄마가 아니더라도 잘 돌봐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위니카스는 엄마가 해야 돼. 엄마 이상이 없다. 왜? 엄마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 그래서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울음소리만 듣고.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6, 7개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손상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들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생후 1년 이전에 이런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나이가 많아요. 3개월 된 애를 세상에 어린이집을 보게 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면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애가 많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적 의존이라고 했죠. 상대적 의존기가 6, 7개월에서 몇 개월까지라고 그랬죠? 36개월까지 했어. 왜 상대적 의존기라고 했냐면 6, 7개월 지나면 아이가 아까 절대적 의존기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융합이 돼 있다고 얘기했죠. 분리가 돼 있지가 않아. 근데 상대적 의존기에 들어가서는 아이가 엄마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야. 엄마하고 나하고 분리된 존재구나. 대부분 요 상대적 의존기에 들어설 때 위니카스는 6, 7개월 이렇게 얘기했지만 멜라니 클라인은 사실 3개월부터라고 얘기했어요. 3개월. 요 상대적 의존기에 들어갈 때 엄마가 아이하고 뭐 할 수 있냐면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거 있죠? 그때 요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후 한두 달 되는데 짝짝꿍 못해. 왜? 얘는 엄마하고 자하고 분리가 안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6, 7개월 지나면 엄마하고 애가 분리가 돼 있는 거야. 아이가 엄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야. 엄마가 자기를 쳐다봐? 그걸 인식을 하는 거야. 엄마가 손뼉을 쳐? 같이 손뼉을 쳐주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해. 같이. 6, 7개월. 그래서 36개월까지. 그래서 이때는 요한은 모성 돌봄의 내용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 충동과 연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엄마가 나를 돌보는구나 그거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개인적 충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엄마에게 뭐가 필요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신호를 통해서 엄마한테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알릴까 주로? 우는 거 그리고 막 소리 지른다든가 그런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알려요. 그래서 만일 요때 이제 어떤 박탈 경험을 했어. 갑자기 이제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한두 달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둘째가 생겨갖고 얘를 친정에 확 보내버렸어. 아니면 엄마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외국에 유학을 갔어. 갑자기 환경이 팍 바뀌어버리지. 그리고 이 바뀐 환경을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아이가 보통 사춘기 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 위니카스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게 뭐 괜히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사춘기 아이들, 그 격렬한 애들이 있거든요. 격렬한 애들을 이제 엄마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3세 이전에 적어도 절대적 의존 기간까지는 잘 봐줬지. 그러니까 정신병은 안 걸렸어.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대적 의존기에 그래도 상대적 의존기는 왜 정신병까지 안 가냐면은 아이가 자아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성이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다 내 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아이를 한 대 뺨을 쳤어요. 절대적 의존이 아니면 어떻겠어요? 절대적 의존이 굉장히 불안해. 그 불안을 자기 것으로 확 갖고 들어와. 얘는 불안한 아이가 됐거든. 근데 3살 난 애한테 뺨을 탁 쳤어. 그럼 얘는 막 울어. 그리고 막 대들어. 왜 때리냐고. 그치? 왜 때리냐고. 그럼 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좀 즐거운 건 받아들이고 즐겁지 않은 건 거절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조금 한 3살, 4살 되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심각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때리지 마세요. 아직은 맞는 건 하지만 때리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죠. 때리는 건 무조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향하여 근데 사실은 성숙한 의존이라는 게 맞죠.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외부의 돌봄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수단을 발달시킨다. 자, 외부의 돌봄 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돌봄이 없어도 내가 지낼 수 있어. 맘 3세 되면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돌보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돌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 3세까지 안정적으로 큰 애는 이게 심리학에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대상 항상성. 오브젝트 컨스턴시인지 영어인데 그거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대상 항구성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3세 이전까지 엄마하고 계속 주고받는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아의 무의식 안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은 엄마 표상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무의식 안에 엄마 표상이.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어도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유치원 보낼 때 엄마가 좀 떨어뜨리잖아. 처음 막 울어. 처음 막 울지만 유치원에 일단 가면은 거기서 또 애들하고 잘 놀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무의식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어. 무의식 안에 마음속에 엄마가 있는 거야. 근데 3세 이전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게 대상 항상성, 엄마의 표상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아. 그러면 엄마만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얘가 되게 불안해져. 이런 아이는 유치원에 가도 잘 놀까 못 놀까요? 잘 못 노는 거야. 한쪽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유치원 딱 방문을 해요. 대상 항상성이 형성이 된 애들은 엄마한테 확 달려가지. 엄마 반갑다. 근데 이렇게 항상성이 형성 안 된 애들은 엄마를 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가 독립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다. 어떤 엄마는 유치원 가도 다른 애들은 애들이 막 엄마한테 막 달라드는데 얘는 하나도 달라들지 않아. 좀 내가 애를 잘 키웠나 보다. 애를 독립적으로 키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이때는 아니야. 워낙 달라들어야지 엄마가 애착한 게 형성이 되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혼자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사실은 엄마가 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4살, 5살까지 같이 끼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최소한도로 만 3세까지는 엄마가 돌봐주든가 엄마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 돈을 좀 써서라도 1대1 관계를 만들어줘요. 1대1. 왜 1대1 관계인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돌봄에 대한 기억을 축적하면서 환경을 신뢰하면서 투사와 내사를 통하여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의식이 계속 축적하고 그러면서 환경을 자꾸 신뢰를 하는 거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박탈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세상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사실은 꼭 가정 환경이 자기한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투사와 내사를 통하여 발달하는데 여기서 지적인 요소가 통합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최소한도로 아이한테 조기 교육 시키려면 3세 이후에 시켜야 돼요. 왜? 3세 이후에 아이가 자네가 제대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3세 이전에는 아이의 주로 감정을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3세 이전은 좌뇌가 아니라 우뇌를 발달시켜 줘야 돼. 우뇌가 감정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3세 이후부터 좌뇌는 이성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3세 이후부터 아이들의 이성과 관련된 이때 이제 교육을 최소한도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뇌가 발달하기도 전에 1살 된 아이한테 영재 교육한다고 카드를 막 보인다고. 그 영재 카드 그거 있죠? 100% 다 애들 신경증 걸려요. 걔네 ADHD 걸려요. 그거 우리 한 100% 제가 장담을 해요. 그 어린아이는 아직 지적인 게 전혀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우뇌를 발달시켜야 돼. 엄마하고 이렇게 허그가 필요한 애한테 벌써 카드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정서가 발달되기 전에 뭐를 먼저 쓰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먼저 쓰게 만드는 거야. 정서가 발달되기 전에 지성을 먼저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한테 만 3세 이후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새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1~2살 때는 영어 교육 갖다가 그럼 거기 가서 영어 쓰고 집에서는 또 한국말 쓰지. 이거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아이를 알고 있어요. 홍콩에 살고 있는데 얘는 3가지 언어를 해야 돼. 아니 4가지 언어를 해야 돼. 집에서는 한국말하고 일본어를 해야 돼. 엄마는 일본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학교 가서는 중국말을 해야 돼. 그리고 영어는 또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도 해야 돼. 4개를 해야 돼. 얘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초등학교 가서도 되게 힘들어해요. 적응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머리를 써갖고 이성을 써서 아이를 학습시킬 수 있는 나이는 3세 이후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절대적 의존기에, 그러니까 6~7개월 길게는 1살이 있죠.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드하고 에고를 같이 공부하면서 기억을 하세요. 이드하고 에고. 이드는 원본능이고 에고는 자아죠.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아라고 얘기했어요. 자아라고 얘기했어요. 자아가 이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실행의 주체가 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가 자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사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러나 프로이드는 나중에는 갓 태어난 아이도 자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심리학자들 얘기는 뒤로 하고 자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다는 사람은 살짝 반만 들으세요. 숨 내리시고 없다는 사람 한번 반만. 없다는 사람. 자,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이 아이한테 생리학적 욕구만 만족시켜주면 엄마라서 할 일이 다 한 거야. 배고프지 않게만 해주면,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발달 심리학 그 연구 결과들이 갓 태어난 아이한테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목소리 아닌 소리 들려주니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네. 엄마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가 가능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인터뷰가 가능은 한데 아마 저는 가능할 거예요. 이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있는데 조각이 나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영어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바로 제가 아니랑 영어로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조각이 나 있다. 조각이 나 있다는 얘기는 뭐야? 퍼즐인데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조각나면 어떤 상태가 될까 궁금하죠? 여러분 자아가 조각나 보셨나요? 보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아가 조각나는 경우인데 저는 원주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가는데 티코하고 버스하고 충돌을 했는데 티코 운전수가 창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성이었는데 고개가 바깥으로 나가 툭 튀겨 나가고 있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멘붕이 돼버렸어. 차를 탁 세웠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또 버스하고 치여갖고 이는 남자였어요. 인도에 엎어져 있는데 다리 한쪽이 잘라졌어요. 그 뼈가 다 보여. 근데 누구 하나 119 올 때까지 그냥 저러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멘붕이 되는 거야. 멘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순간 시간이 딱 멈춰준 거야. 그리고 의식이 딱 단절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멘붕이 오는 거야. 여러분 멘붕 경험 해봤잖아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부도나가고 하루아침에 들거리를 쫓겨났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멘붕 온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멘붕 온다는 얘기는 자아가 탁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게 이제 조각난 자아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되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조각난 상태라는 얘기죠. 시간이 멈춰지고 의식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조각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퍼즐을 모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퍼즐을 모아야 돼. 어떻게 모을까요? 조각난 자아의 퍼즐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잘 모으면 되겠지. 어떻게 모을까요? 어떻게 모으지? 여기 꺼내갖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들 전개해서 기억하는 애한테 다 태어난 애한테 뭘 어떻게 어린아이 조각나 있어. 근데 이 자아를 모아줘야 돼 지금. 보통 이제 절대적 의존기가 끝나고 6~7개월 되면 이게 모아져. 이게 모아졌을 때 애들이 곤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아동은 그거 해 못해? 못해. 얘는 영혼이 깨진 상태인 거예요. 자폐는. 그래서 자폐는 가장 먼저 발병하는 정신병이에요. 초기에. 그리고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자아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컨택을 못 하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어떻게 모아줄까요? 애한테 뭐 감정을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좀 타고나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거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야. 얘한테 어떤 경험을 해줘야 되냐면 자의식의 경험을 반복해서 해줘요. 자의식은 뭐냐? 나는 무엇이다. 이걸 자의식 경험이라고 해요. 이걸 반복적으로 해줘. 그럼 자아가 모아진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얘가 자의식 경험을 하느냐? 전능 환상 경험을 충족시켜야 된다. 전능 환상. 전능 환상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아이가 배가 고플 때 대부분의 엄마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울음소리 듣고 알아.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그럼 젖을 물리죠. 그럼 아이는 배고플 때 입에 뭐가 들어왔어요? 젖이 들어왔잖아.
이 젖은 엄마가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냥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창조했구나. 나는 마술사야. 난 매직. 그리고 이제 응가를 했어. 그럼 또 즉시 초기에는 엄마가 아이한테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즉각 해줘요. 즉시 또 엄마가 그걸 갈아줘. 추운데 엄마가 또 담요를 갖다 줘.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능환상이라고 그래요.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니까 나는 완전히 마술사야.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런 경험이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아이의 에고가 모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전능환상이 성취가 되면서. 근데 이 전능환상 성취를 엄마가 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민감성으로 탁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마다 민감성의 정도는 좀 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생후 2개월까지 엄마가 돌봐주다가 엄마가 출근해야 됐어. 그래서 어떤 돌보미한테 맡겼어. 자, 엄마의 방식하고 이 돌보미의 방식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자꾸 실패를 경험하는 거야. 전능환상이 성취가 돼 안 돼? 안 돼. 제가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 갖다 맡겼거든 아이를. 근데 이 친정어머니가 마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를 재워놓고 마실 나가요. 그 나중에 아이가 심각한 또 강박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친정어머니도 믿지 마세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돌보미가 또 마음에 안 들어 한 3개월 있다가 또 바꿨어. 돌보는 방식이 어떻겠어요? 또 달라. 돌보는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아이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자꾸 결핍을 느껴. 어떤 엄마는 또 수유를 4시간마다 옷 200씩씩 해야 되는데 애는 배고파 죽겠는데 응? 그것도 문제야. 그것도 유아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유아 교본이 있대. 그거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미니카스에 의하면 이 절대적 의존 기간에는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몸이 조직화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켜 봐세요. 어떻게 키워냈어? 잠 하나 안 자고. 그게 엄마의 몸이 그렇게 조직화 된대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혼자 생각에 막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자꾸 자기 환상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현실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이게 절대적 의존기의 전능 환상을 성취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심리학자 다 됐습니다. 잘 못해서 그거를 어떻게 체험받으려고 자꾸 이제 수업 시간 초등학생 교실 갔을 때는 자꾸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갑자기 나폴레옹 되는 생각.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까라든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절대적 의존기의 전능환상 성취가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줘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애가 전능성을 성취를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홀딩, 안아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안아주기 있죠? 읽어볼게요. 삶의 시작부터 그 흐름을 이어가는 신뢰할 수 있는 안아주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존재 연속성, 이는 자기감의 기초이다. 심리적, 생리적 2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다. 자,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아이의 에고가 없다고 하면은 수유만 잘해주면 돼요. 그렇죠? 수유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나 안아준다고 하는 것, 홀딩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아주 까는 아이는 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게 아직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이게 잘 통합이 잘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신체적으로도 편하게 안아주는 거고 정서적으로도 편하게 안아준다. 자꾸 제가 유니카스를 강의하게 되면 엄마들이 자꾸 죄책감을 가져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 교육대학원 가서 다 교사들이 강의를 했는데 수업 끝나가니까 교사들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가만히 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피드백 들어오니까 전부 죄책감. 교사들이니까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겼잖아. 그거 사실 잘했는데 이제 자꾸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가 강의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잘 안아줬는데 엄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 근데 이 불안, 엄마의 이 심리적인 상태도 아이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전달이 된대. 근데 엄마 마음이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엄마의 심리적인 상태. 그래서 첫 아이를 어떻게 연습 삼아 키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 아이 낳았을 때는 연습 삼아 키운단 말은 그냥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첫 아이 낳았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리고 첫 아이 낳을 그 타이밍이 부부 간의 관계도 뭐가 딱 이렇게 정립이 안 되거든요. 성격 차이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하고 또 달라. 그래서 그 심리적, 정서적 그게 그대로 중요하다. 그래서 존재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기는 이 뱃속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 연속성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상태 있지, 가장 완벽한 상태. 그 가장 완벽한 상태를 한동안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엄마가 홀딩 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 홀딩 해주고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자궁이 되는 거예요. 자궁. 제가 어제 제 블로그에다가 그 부분을 글을 좀 길게 써서 올렸거든요.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안아주나도 어떻게 안아주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제대로 안아주느냐 아니면 이게 안기를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엄마들이 또 있는 건 맞아요. 애 안아주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이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안아주기를 통해서 아이의 정신과 몸이 이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홀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멘붕 경험 했죠? 멘붕 경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가끔은 늘 하게 돼. 인생 살면서 멘붕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게 돼. 멘붕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위로를 받나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상태를 누군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허그를 해줬을 때 우리는 얼른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근데 멘붕 상태인데 누가 와갖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이게 멘붕된 상황이냐? 너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그 말은 안 들어오는 거야, 멘붕 상태에서는. 그냥 우리의 있는 상태를 그대로 누군가 홀딩을 해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는 돌아오는. 뭐 제가 또 똑같은 예인데 유니크한 얘기니까 제가 또 저한테 얘기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자, 아이가 멘붕이 왔어. 이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비행기가 전투기 한 대 휙 지나갔어. 아이가 멘붕이 와갖고 아버지 품에 팍 파고들었어. 유니크한 한 얘기야. 이럴 때 홀딩을 할 줄 아는 아버지는 아이를 그냥 덥석 안는 거야. 안고 아무 말도 안 해. 탁 안고 가만히 있어. 비행기가 지나가잖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본래 상태로 돌아오지.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유식한 아빠는 딱 아이를 달라드니까 아이를 밀어내는 거야. 저건 비행기일 뿐이야. 너를 절대 해야지 않아. 응?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 의존기는 아이의 욕구를 거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충족시켜주는 게 적어도 절대적 의존기가 이렇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돌본다고 했을 때 주변에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하는데 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짜 그 철없는 행동이에요. 그 힘들어 죽겠다는데 여러분 그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암 사기 진단을 이제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 지인 중에 최근에. 근데 제 친구 한 명은 가갖고 위로한다고. 요새 의학이 좋아갖고 시간 되면 다 고칠 거고, 암 치료 잘 받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게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멘붕일 때는 홀딩해 주는 거. 그런 것처럼 생후 절대적 의존기에는 그런 홀딩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핸들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홀딩하고 비슷은 해요. 그러나 홀딩보다 약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포함은 하지만 주로 신체적인 다루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신체적인 다루기. 그래서 엄마가 얘를 신체적으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신체 안에 정신이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기의 목이 저는 이러놓고 어떤 엄마가 이제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기의 목이 이게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대우하잖아. 또 엄마가 목을 대주질 않아. 아기 목이 막 이렇게 힘들어갖고 이게 핸들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지만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신체를 다루는 거. 그래야지 이 아이가 정신하고 신체하고 이게 통합이 된다. 이렇게. 자, 정신하고 신체하고 통합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위니카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목욕을 시킨다고 쳐요. 아기가 잠을 자고 있어. 이제 목욕 시킨다고 엄마가 잠자는 애를 옷을 막 벗겼어. 물속에 확 집어넣어. 그러면 아이 신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다루는 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기를 일단 깨워야 되겠지. 그걸 아기한테 자꾸 말을 시키잖아요. 이제 목욕해야지 하면서 말을 시켜. 옷을 서서히 벗겼죠. 아이의 몸을 주물러줘. 그리고 욕조 속에다가 확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발끝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아이의 몸을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정신과 신체가 통합이 된다. 근데 잠자고 있는 애를 그냥 갖다 확 집어넣으면은 이때 아이는 정신과 신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 이때 아이들이 보통 자지러지게 울어요. 이게 정신과 신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핸들이 아이의 몸을 굉장히 편안하게 안아주는 거. 그리고 업어도 좀 안전하게 업어줘야 되는데 밑으로 축 처지니까 자꾸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요새는 아기 업어주는 기구가 잘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포대기 있잖아. 그럼 자꾸 아기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은 다루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니카스 사실 여러분 그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타고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엄마의 다루기가 아이의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다. 다는 아니에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잘 다룸을 받은 아이는 신체하고 정신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참 잘해요. 이게 운동신경이 발달한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그리고 이제 율동 같은 거 있잖아요. 안 모르고 진짜 못해. 저 같은 사람 못하거든요. 근데 본래 못할 수도 있겠거니와 진짜 이 핸들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몸과 정신이 통전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얘기를 더 제가 제 여름 유인물에 인쇄물에 나와 있는데 유모차 이것도 위니카시 한 얘기예요. 아이를 유모차 데리고 공원에서 놀다가 오잖아. 그럼 아이 잠들어 있잖아. 어떻게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요? 응? 번쩍 들어요? 진짜 그런 엄마 있어. 시간이 없어갖고 번쩍 들어오는 순간 정신과 신체가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 아이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치 있지 그렇게 순서대로 그치? 아이가 깨어날 시간도 주고 준비하는 기간을 주잖아요. 다독다독 거려가면서 눈을 깨게 하고 그게 존재의 연속성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게 갑자기 탁 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신체와 정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강의한 보게 되면은 이제 위니카스의 얘기야. 이럴 때 아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는 원초적 불안,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느낌이 뭐냐면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 영원히 떨어지는 느낌, 신체와의 관계성이 없는 느낌, 방향 감각이 없는 느낌, 의사소통의 수단이 없어서 느끼는 고립의 느낌 이런 걸 느낀다. 지금 느낀다고요? 가끔 느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 의존계, 홀딩, 핸들링 여기에 자꾸 실패를 많이 경험한 아이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쯤에 혹은 그 이후에도 이런 꿈 많이 꿔요. 막 떨어지는 꿈이라든가 막 불려포려 빠지는 꿈, 떨어지는 꿈 있잖아요. 키 클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제가 키가 1m 90은 됐어야 돼. 저 진짜 많이 꿨거든요, 어렸을 때. 거의 연년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꿈, 자꾸 이런 꿈 자꾸 많이 꿔요. 그리고 많은 사람랑 내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내 의사소통의 방법이 쭉 없어진 것 같아. 갑자기 확 불려버려 빠지는 것 같고 이게 다 이제 절대적 의존의 돌봄에서 나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완벽한 돌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온다 안 온다? 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 안 오면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오면 정신병이 되는 거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제 성격 장애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사람도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붕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이렇게 요거만 딱 하고 좀 줬다 할게요. 몸과 정신이 통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몸과 정신이 통합이 된다. 그럼 반대는 몸과 정신이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위니카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써요. 퍼스널라이제이션은 인격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몸과 정신이 분열이 돼 있다. 디퍼스널라이제이션. 그래서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 그 이상심리학에서 2인증이라고 하거든요. 2인증을 뭐 얘기하냐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 마음의 정신병이 있어요. 그걸 2인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2인증이야. 나는 지금 여기 안양에 있지만 내 아내가 부산에 놀러 갔어. 근데 나는 부산에 있는 아내를 다 본다는 거야. 마음속으로 다 들여다본다는 거야. 투시 연사를 받았어요? 텔레파시? 진짜 받았으면 있겠지만 이게 병이에요. 몸은 여기 있는데 몸이 저기가 있는 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처음 와봤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많이 와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그래서 마치 아주 익숙한데 자기가 온 것처럼 막 그렇게 또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꾸 이런 2인증에 걸린 사람의 호소가 뭐냐면 지금 물리적으로 같은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다 들여다 보인대요.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제 이게 신앙으로 그게 또 병리적으로 나타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사람들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저도 만나봤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대. 근데 성령께서 도와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게 되면 뭔가 덕은 세워가 되잖아. 근데 덕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고통스럽긴 해. 그게 성령의 은총이겠어요. 이제 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뭔가 마음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보면 어딘가에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지. 보셨어요? 몸이 굉장히 둔하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대상 제공 조금 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 혹시 드나요? 제가 죄책감 들지 않게 강의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진짜 죄책감 팍팍 들어요. 제가 더 세게 하면 좀 들어요? 조금 드는 건 괜찮아요. 3시간 강의하고 있어. 이제 앞으로 더 들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이 터널을 통과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미니카스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래요. 진짜 부모교육을 다 하고 애를 낳게 해야 되는 거야. 박성만 선생님한테 한 3시간 교육을 다 듣고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갓 태어났을 때는 이게 전혀 뭔가 마음의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이런 홀딩과 핸들링을 통해서 이렇게 전능 환상 경험을 충족시켜 주죠. 그럼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나는 무엇을 얻다 하면서 통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통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통합은 잘 되지 않아서 뭔가 마음이 통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중간 상태에서 어떤 상태를 경험하냐면은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애 크면서 경험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그냥 평화로워 보여. 그리고 엄마가 옆에 없어도 아이가 그냥 평화로워.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꼭 모빌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모빌에서 천정에서 모빌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있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된 애가. 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는데도. 그렇다고 아이가 뭔가 마음이 다 통합이 된 상태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미니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상태. 잠깐 동안 홀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성인들의 고독을 즐기는 삶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고독이 창조적으로 활용이 됩니까? 고독이 즐겨요? 고독을 즐깁니까? 이제 여러분 계절에 따라 고독을 특별히 많이 느끼는 계절이 있어요. 봄보다도 가을이 고독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고독을 느끼면 사실 고독은 이렇게 재밌진 않아요. 고독해요. 이 고독을 즐기면서 고독한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왠지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고독이 지나간 자리. 이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데 조금 고독해.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 이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이를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잖아요. 절대 집에서 혼자 못 있어요. 빤질나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바빠서 돌아다니면요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불안해서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엄마는 혼자 있는 걸 참 즐겨요. 혼자 이렇게 클래식 음악 틀어놓는다든가 혼자 이렇게 솔로 커피 마셔가면서 그러면 참 행복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바로 이게 맞죠? 네. 이제 이게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제2의 방법을 구해. 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또 그걸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네. 거기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게 뭔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절대적 의존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이 대가족, 이 가족 구도 안에서는 애가 너무 이쁘면 가만 놔두질 못해요. 잠시라도 애가 실품을 주트지라 계속 그러면 이것도 침범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니가스 이론에서 침범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침범이라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외부에서도 강압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은 안 좋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홀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면 어떤 신호를 또 보내. 그렇죠? 신호를 보내. 그럴 때 또 엄마가 가서 그 신호에 이제 적응해 주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서 또 얼마든지 지금은 이제 홀로 고독이 지나간 자리를 즐기는 거. 거기서 진짜요. 거기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그거야. 큰 일을 했잖아.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미세한 미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혼자 고독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말이잖아요. 그 능력,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이게 뭐냐면 이 능력은 어떤 사람이 홀로 있을 수 있냐면은 애매모호한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어떤 결론을 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은 홀로 있지 못해. 애매모호한 상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더 많아요. 애매모호한 문제.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견뎌내는 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은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 모호한 상태로 견뎌내는 거. 견뎌내면은 뭔가 또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대상 제공하고 대상 제공은 뭐냐면은 엄마가 자기를 유아에게 제공을 하는 거야. 이게 대상 제공이라는 게. 자, 엄마가 자기를 유아에게 제공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가 엄마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엄마가 내주는 거예요. 자, 수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것들이 민낯이 설명한 방법이에요. 수유를 할 때 이제 대상 제공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엄마라면은 아기를 바로 젖가슴에 갖다 대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 같은 경우는 아기 수유를 할 때 바로 젖가슴 갖다 대지 않아요. 아기 입을 젖가슴 주변에 갖다 대갖고 아기가 스스로 젖가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지. 그치? 바로 물렸을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때 아이는 침범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물게 하는가, 그 주변에서. 그럼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대상 제공이에요. 근데 분유를 통해서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을 푹 넣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먹였어요. 그렇게 먹인다고 혼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준비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 입을 촉촉하게 한다든가, 그치. 한꺼번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이가 스스로 이 분유 꼭지를 찾아서 물을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상 제공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유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엄마가 내가 아이를 수유한다가 아니라 주도권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갖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대상 제공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이제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의존기는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가 이제 요때 되면은 괜히 엄마를 공격하기도 해요. 괜히 엄마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머리카락 만지작만지작거리기도 하죠. 너 아이가 자꾸 엄마를 꼬집고 엄마 이렇게 맴맴맴매 하니까 이제 아이의 버릇은 초장부터 고쳐야 된다고. 진짜 저는 이거 만났어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살 나는 이렇게 윽박지르고 혼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을 안 들어, 제 말을. 아이가 엄마를 꼬집고 엄마 맴매하고 머리카락 만지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아이의 이 공격성을 엄마에게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충동을 엄마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충동을 그대로 이때는 엄마가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자기 충동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꼬집는다든가 엄마를 떼찌떼찌 했는데 엄마가 자꾸 혼내.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 공격성이 저지를 당해. 내 공격성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꾸 반복이 되냐면 어디 가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는 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 못하는 애가. 그런 애들이 보면은 이 초기에 뭔가 이렇게 공격성을 대상에게 공격성을 썼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성도 안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리학에서 통칭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뭐 떼치 이게 다 공격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격성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공격성이 왜 나쁘다고 얘기하냐면 근데 아이가 좀 커서 에고가 생기면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 점점 더 커지거든요. 이때는 에고가 필터링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는 점점 크면 공격성은 커져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안 좋죠. 이때는 에고가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초기의 공격성은 대상이 그대로 받아줘야지만 얘가 어디 가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애가 되고 창의성을 가진 아이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계속 맞추는 아이, 상황에 맞추는 아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네.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 수유할 때 그 아이가 갖고 저것도 물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픈데 그런 것도 좋아요. 공격성이라고. 좋은 질문 해주세요. 물때 있죠. 아기가 괜히 무는 게 아니야.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격성을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거 야단치면 안 돼. 아프죠? 근데 야단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플 정도 되면은 이제 모유 수유는 끝날 때쯤 되지 않나요? 네, 좀 많이 지났을 보통 모유 수유 끝날 쯤 돼가지고 그때는 모유 수유 끝날 쯤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좋은 질문 해줬어요. 질문해 주셔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성, 그것도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격성을 이게 에고에 통합한다, 자아에 통합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격성이 그야말로 네이티브하게 사용이 되게 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지만 자아하고 결합이 돼갖고 자아가 잘 통합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쓰게 되면 공격성은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애 초기에는 그런 공격성을 다 허용을 해줘야 돼요. 절대적 의존기에. 그래야지 아이가 참자기가 구현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절대적 의존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엄마에게 복수를 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줄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계속 제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또 뭐 어린이집 간다든가 유치원 간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그 엄마로부터 받은 대상 제공 있죠. 이거 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따돌림 당하는 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학교에서 이제 그 교실에는 어느 교실이든지 참 착한 애가 있어. 따돌림 당하는 애하고 잘 놀아주는 애가 있거든요. 단짝을 만들어줘요 선생님이. 그럼 얘는 따돌림 당하는 애를 잘 같이 놀아. 얘를 많이 이해를 해줘. 그렇죠? 그럼 얘한테 뭐를 제공해 주는 거냐면 대상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근데 얘가 아주 잘해. 이런 애들이 꼭 있어. 그럼 얘하고 이렇게 대상 제공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 그러면 한 사람 단짝을 부모가 만들어줘 갖고 거기서 대상 제공을 받아서 그 밖에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사귀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 제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다들 그냥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있잖아. 이게 막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 처음에 교회 등록하면 그 사람하고만 사귀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람은 또 대상 제공을 받은 거지. 그 사람하고 관계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이의 전능성을 성취해주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어서 해야 할 것은 위니카스의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참작의 거짓작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절대적 의존계는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커서 아이가 다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때 피곤해. 근데 이때는 아이가 주도권을 가져야 뭐야?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다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조급해갖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렇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야. 채워주지 않으면,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떼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 떼를 쓰는 경우.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이걸 싫어해요. 두 번째는 엄마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애가 아예 요구를 안 해. 그냥 혼자 놀아. 아예 요구를 안 해. 이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욕구를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맞춰. 오히려 엄마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그래. 엄마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 해피해. 동생이 있으면 동생하고 잘 데리고 놀아. 이상하게 엄마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 또 집안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집만 또 골라서 해. 이런 애들 일찍 철들었다 그러죠.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죠. 이거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위니카시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성이 돼갖고 뭔가 어떤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자꾸 맞추는 거야. 왜 맞춰?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이 거짓자기는 순응하는 자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에 순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자기 방어를 쓰는 애가 이 거짓자기 방어를 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되게 칭찬을 받아요. 아주 모범생이라고. 그리고 학교를 가서도 선생님이 뭘 요구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그걸 잘해. 공부도 잘해. 그리고 이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은 위니카스 이론에 의하면 지능에도 입어. 지능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빨리 이성화되는 애들이야. 이걸 거짓짝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참자기는 뭐냐면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참자기인데 거짓자기는 자꾸 환경에 맞추는 아이가 된다. 왜 거짓자기를 가지게 됐어요? 엄마가 내 욕구를 채워준 게 아니라 채워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맞추는 거야. 오히려 자꾸 이렇게 맞춰갖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일찍 철들었다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몰라도 이거는 위니카스는 거짓짝이라고 했어요. 일단 거짓짝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거야. 나도 거짓짝인데, 그치? 그래서 이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을 5단계를 구분을 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짓짝이는 필요한 거예요, 또. 자, 첫 번째, 가장 심한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심한 거짓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참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항상 거짓자기로 살아.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 환경에 참 적응을 잘해. 그리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다 너무너무 잘해.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항상 실패를 해. 왜 실패를 해? 감성이 사용되어야 할 상황에서 다 이성으로 대체해버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감정 표현을 못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주 심한 경우가 사회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가장 친한 관계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가 가장 친하나요? 가족이 가장 친하지. 그래서 밖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가족 관계 안에 들어와서는 가족 구성원들하고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요. 해도 주로 이성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난 이렇게 거짓자기가 심한 사람은 집에 가게 되면 그 사람 서재가 있어. 퇴근하면 서재로 들어가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봐요. 혼자 거기서 이렇게 해.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또 살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하고 멀리서 한 100m 돼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좀 사귀고 싶어. 가까이 가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이 정서를 교류를 해야지 사귈 수가 있거든요. 정서를 다 차단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니캇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텅 빈 소라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이 빈 텅 빈 소라껍질. 소라껍질은 되게 딱딱하죠. 근데 안에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이렇게 거짓자기 방어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겉은 되게 딱딱해.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속은 굉장히 공허하다. 이게 아주 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자꾸 연상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연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구나. 보통 이런 분들은 이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 직종에 이런 분들이 많아. 의사들, 교수들, 머리는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신병으로 분류하지 않았어. 근데 위니캇은 이런 사람도 사실 정신분열증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정신병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왜? 바깥에서 너무너무 잘하니까.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덜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덜 극단적인 경우는 참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아는데 잠재적인 요소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참자기의 존재는 미약하지만 이때 참자기는 완전히 숨어버리지 않고 잠재적인 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자체의 비밀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 거짓자기는 참자기를 방어해주는 방어책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참자기가 있긴 있으면 참자기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식당에 갔어. 난 짜장면 먹고 싶어. 다들 짬뽕을 먹는 거야. 다들 짬뽕을 먹어. 참자기가 있는 사람은 나 짜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짜장 먹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는 싶은데 거짓자기가 아주 심한 사람은 그런 인식조차 없어. 무조건 나 짬뽕 먹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이게 덜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그렇게 내 짜장 달라고 주문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참자기가 은밀한 데 있고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워 보여. 뭔가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신비스러워 보여. 가끔 신비스러운 말도 한 마디씩 다 해. 그러나 속에서는 그 참자기를 드러내고 살면 되는데 못하는 거야. 누가 어떤 요청을 했어. 거절할 수도 있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거절을 못해. 거절해야지 좀 못해. 그러니까 참자기가 자꾸 약해지고 참자기 자꾸 희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참자기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우고 비밀스러운 실제 비밀이 뭔가 많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진짜 우리가 국률이 여겨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나갔는데 거절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 잘 맞추기도 하고 거절도 하고요. 거절도 잘하는. 거절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거절 잘한다는 얘기는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다른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거짓장에서 잘 맞추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을 향해 열려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참자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참자기를 위한 조건들이 찾아지지 않을 때 거짓자기는 참자기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어를 형성한다. 그러나 만약 이 방어 형성이 의심스러울 때 거짓자기는 자살을 시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거짓자기가 참자기를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호도처럼. 예.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면 알을 못 먹잖아. 이게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참자기가 너무 취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높은 사람들 검찰청 가서 조사 한번 받고 나와갖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여기에 속하는 거야. 참자기가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고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모욕을 견디지 못해. 여기 있는 사람은 모욕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참자기에 대한 인식을 한다 못한다? 해.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 여기에 속하는 거야. 1단계는 아무리 모욕을 해도 모욕 받는지 몰라. 자살이 걱정은 없어. 1단계는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공허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다 건강을 향해 있는 경우는 거짓자기는 누군가와 동의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참자기의 삶을 만족한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있고 막 그러잖아. 막 흉내내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거짓자기처럼 보이지, 그치?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링 해갖고 그 모델링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모델링한 대상으로부터 계속 붙어있는다 나온다. 나오는 거야. 모델링한 대상으로부터 계속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크질 않아. 딱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단계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흉내도 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해요. 내가 지금 나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경우는
거짓자기는 참자기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의 바른 사회적 태도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예의 바른 사회적 태도를 취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자기 방어 없이는 못 살아. 그렇지? 거짓자기 방어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사회적 예절과 관련이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나는 참자기대로 살 거야. 앞에 가서 삿대질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해고당해 잘려. 그러나 이럴 때 거짓자기가 작동이 돼야 돼. 정말 가서 삿대질하고 정말 공격하고 싶지만은 네가 내 직장 상사니까 더 존경하는 척, 그렇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건 사회적인 예의 바른 태도 있잖아요. 사회 적응과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짓자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짓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인식을 해. 이게 건강한 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자기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는 너무너무 순수하다고 막 그래서 어디 가서 상처를 잘 받는데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은데 상처를 잘 받는데 이게 뭐냐면 필요한 거짓자기 방어가 없는 거야. 이건 상처를 잘 받아 너무 순수한 게 아니라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짓자기는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여러분 모든 거짓자기 방어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참자기로 이렇게 만나면 진짜 아름다운 거야. 그건 진짜 유토피아예요. 개구장을 다 깨놓고 그렇죠? 여러분 그 상담에 그 욕 테라피가 있어요. 욕 테라피가 뭐냐면 둘씩 짝 지어줘 갖고 서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는 거야. 진짜요. 굉장히 후련해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싶어, 그쵸?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닌 것처럼. 정말 살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싶어. 근데 참 안 그런 척 하잖아. 왜? 거짓자기 방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한번 풀어놔봐. 그러면 너무너무 얼굴이 막 사람이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황정해져. 그런 거 이제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누구나 다 참자기로 살아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인격의 전면에는 참자기가 있어야 돼요. 거짓자기가 있어야 돼요. 거짓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단계를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짓자기는 내가 거짓자기 방어를 쓴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쓰는 건 괜찮아. 그러나 거짓자기 방어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자기가 쓰면서도 쓰는 줄 몰라. 이제 거짓자기 얘기했으니까 이제 참자기가 뭔지 간단하게 또 얘기해 볼게요. 밑에 참자기가 쭉 나와 있는데 참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그 순수 자연과학하는 친구들 있죠? 그 얘네들이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잘 못해. 순수가 우리 아들이 수학을 전공하는데 얘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필요한 거짓말을 아주 고지고시다 1 더하기 1 얘기라서 그런지 그런 게 좀 있어. 반면에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조금 음흉한 데도 좀 있고 이과생들이 순수한 데가 있어. 근데 이제 자기 전공과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따라서 거짓자기를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특히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짓자기를 많이 써야 되지. 그러니까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스트레스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뭐 해법하는 게 뭐 있겠죠, 그렇죠? 비교적 거짓자기 방어를 별로 안 쓰고 자기가 참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응? 주부? 선생도 거짓자기를 많이 써야 돼요. 선생도 프리랜서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보면은 거짓자기 방어를 별로 안 써. 그래서 프리랜서를 보면은 좀 이렇게 시원시원스러운 게 있어. 그게 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니까 굳이 거짓자기 방어를 많이 쓸 필요는 없겠지. 그런데 좀 그 대신 이제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만이 토토한 페르소나들이 있죠. 그런 사람일수록 거짓자기 방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타이탄이 이렇게 상류 사회로 가면 갈수록 거기는 거짓말이에요. 다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다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속에서는 다 그게 아니야. 네. 그런 거죠. 상류 사회로 갈수록 그게 더 커요. 제가 상류 사회에 앉아서 이런 건 아니고 그건 맞아요. 네. 가릴 게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자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참자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쭉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서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상태. 그러나 감상주의는 아니다. 감상주의 아시겠어요? 감상주의하고는 달라. 감상주의는 좀 파괴적인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한 반대. 다른 사람의 요구와 주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이제 대상 제공할 때 한 얘기죠. 그렇죠? 요아가 엄마로부터 대상 제공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처럼 대상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능력과 창조성. 네 번째는 수능에 대한 반대 및 자발성에 대한 강조, 지나친 두려움 없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참자기라고 참자기 얘기하니까 뭐 두려움 없이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집단이든지 좀 다른 의견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 또 다섯 번째는 전능환상, 아까 한 얘기 그거고요. 여섯 번째는 모욕을 견디는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홀로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홀로 있음은 애매모호한 상태를 견디는 능력을 얘기했죠.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를 그대로 견디는 것. 일곱 번째는 여성과 관계된 일인데 아기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 그 여덟 번째는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 사이의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남성들한테는 여성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들 안에도 남성성이 있거든요. 두 개의 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근데 이거는 보통 중년 이후에 이 작업을 하게 돼요.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중년 이전에는 여성은 여성으로서 살아야 돼요. 여성의 페르존으로. 근데 중년 이후에는 여성들 보통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지면 막 거칠어져요. 전화 받는 목소리도 굉장히 거칠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남성적 요소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반면에 남자는 오히려 더 얌전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측면이 있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얘기하고, 자, 아홉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열 번째는 똑같이 한 얘기죠, 그렇죠? 존재 연속성 경험을 통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경험, 자의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를 하는 사람은 항상 후회해. 이거 습관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거는 무엇이다. 사실 후회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고 상대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 이런 것들이 다 참자기하고 관련이 된다. 자, 질문 있어요? 예. 무슨 아까 조화의 조기성숙 말씀하셨잖아요. 조기성숙. 네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어른스러운 나이, 예. 부모의 마음을 그냥 이런 나이가요. 오히려 성인이 돼서 그 유아기적 행태를 보이는 거지. 하지 않던 뭐 때려서 보고 그런 걸 보이는 건 어떤 현상인 건가요? 이제 그렇게 거짓자기를 쓰게 되면 조기성숙을 하죠. 그래서 보통 사춘기에 들어서 갖고 얘가 이제 공격 속에 나오는 거야.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렇게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다른 20 넘어서 이렇게 엄마한테 치게 되면 그냥 예. 감사를 받아들여요. 예, 20살도 사춘기예요. 24살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24살까지 청소년이에요.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때까지 20살도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지짝에 방어를 써갖고 조기 성숙한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순응하면서 살았잖아. 근데 사춘기 때는 막 공격성이 생기잖아. 이러면서 이 공격성을 막 또 발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고마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늦게 더 늦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 더 늦게 나오면 이제 보통은 더 늦게는 이제 나오기가 힘든 게 20대, 30대에는 사회를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한번 나와서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때가 사춘기잖아요. 책임이 없잖아. 부모가 대신다 울타리가 돼주니까. 근데 30, 40대 되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성이 계속 억압된 상태로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억눌린 감정이 있죠. 어딘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순응하고 맞춰 살다 보니까 공허하다고 하는 느낌. 그러다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그러다 중년 되면 또 뭐가 또 나와요. 중년 되면 또 나와요. 어떻게. 그래서 중년 돼서 나오면 또 그때 이제 그걸 잘 처리를 하면은 또 인생 후반부가 또 원만히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나오게끔 돼 있어요. 지랄 총량이 네? 말씀하셨. 아니 저번에 말씀하신 지랄 총량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랄 총량? 지랄 총량은 같아요. 네, 이제 지랄 그 총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지랄로 나타나지만 성장해서는 이 지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다른 말로 하면은 사춘기 때 사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성숙되었을 때 어른 돼서 속수가 다른 표현을 용인되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사춘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들이 있는데 이제 중년 나이 40대 후반 돼갖고 뭘 했냐면 시를 썼어요. 자기는 그렇게 시를 쓰고 싶었어. 근데 시 쓰는 거하고 상관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했죠. 시를 쓰냐 직장을 그만두느냐. 근데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전문 시인으로 등단할 것도 아니고. 이제 시를 쓰면서 이 시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억눌린 감정이 많이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좀 주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진통은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그게 성장이 좋더라고요. 항상 모든 게 이제 일반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